조규남. 바닥이 보이는 매니큐어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빈병을 빼들고 돌아서는데 미용실 쪽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 정체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든다. 창문을 투과한 햇살을 밟고 여자가 가볍게 걸어 들어온다. 여자는 이따금 아침 일찍 나와 네일 케어를 받는다. 어떤 날은 숍 문을 열기도 전부터 기다린다.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해 세상이 꽁꽁 얼어버린 아침이었다. 코트 깃을 세우고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좋은 사람 만나러 가려고요. 그날 이후부터였다. 여자가 아침 일찍 모습을 드러내면 을에 좋은 사람 만나러 가는 날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어서 오세요. 여자는 고개만 까딱하고 거치대 위로 손을 올린다. 나는 도도한 여자의 인사법에 대해 익숙하다. 숍에 드나드는 고객들 중에 가장 말수가 적고 점잖다.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실 겁니까? 여자의 손톱에 여전히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다. 옅은 분홍빛 정장 차림에서 풍기는 화사한 분위기를 압도한다. 처음 여자의 손톱을 보았을 때였다. 매니큐어가 굳기도 전에 진이겨버린 것처럼 결이 거칠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는 나를 보며 여자는 태연히 대답했다. 바를 줄을 몰라서. 브러쉬 끝을 펴서 얇게 여러 번 발라보라고 했는데 여전히 빨간색 매니큐어를 아무렇게나 바르고 다닌다. 제가 손톱 색상을 추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자는 대답 대신 나를 똑바로 바라본다. 잔뜩 눈물을 머금은 사람처럼 눈빛이 투명하게 흔들린다. 나는 여자를 빤히 바라볼 수 없어 피부 마사지실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꼭 닫힌 문이 오늘따라 철벽처럼 단단해 보인다. 오 실장, 대학 때 결혼했다면서 아이도 있겠죠? 손톱을 멀거니 내려다보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연다. 나는 아이라는 말에 죄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뜨끔하다. 요즘 들어 부쩍 인형을 사모으는 연경의 행동에 마음이 편치 않아서일 것이다. 어제 점심때쯤 연경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드리려고 밑반찬 몇 가지 장만했어. 퇴근하는 대로 곧장 집으로 와. 늦지 말라고 거듭거듭 당부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숍을 나섰다. 연일 뿌옇게 일었던 황사가 말끔히 걷혀 있었다. 분주했던 하루가 씻겨나간 것처럼 기분이 가벼웠다. 퇴근길 강변도로는 이상하리만치 뻥 뚫려 있었고 높은 건물 위로 붉은 노을이 곱게 깔려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장경이었다. 아버님이 외출하셨다 조금 늦으신데 얼굴이라도 뵙고 오려면 9시 정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연경은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못할 바엔 집에서 밥을 먹고 가는 게 어떠냐고 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히 손을 씻고 주방으로 들어가 식탁 앞에 무심히 앉으려는데 음식이 놓여 있어야 할 곳에 목각 인형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섬뜩했다.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마트로시카야, 러시아에서 왔어. 연경은 인형을 사람처럼 소개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 인형을 사모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식탁에 줄을 세워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물론 작은 방 피아노 위에도 인형들을 진열해 놓았다. 곰인형을 비롯해 디즈니 세트 인형, 핑크빛 파나미사 인형, 머리가 아름다운 핑크 인형,
공단 치마가 배구공처럼 부풀어 있는 카라 인형,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모자를 쓴 마리안네 인형, 기모노를 입은 일본 전통 인형과 오뚜기 같은 다루마 인형도 있었다. 인형이지만 내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제비꽃을 닮은 오키린도 태국 인형도 앙증맞게 끼어 있었다. 모두가 근래에 구입한 것들이었다. 나는 인형을 모으는 마니아로 변한 연경에게 미안했다. 일방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혼 초에는 당연히 피임을 해야 했다. 연경과 나는 둘 다 학생 신분이었다. 이제 학업을 마친 지도 오래되었고 나이도 30 후반이 되었다. 하지만 변함없이 피임을 한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기반을 잡기 위해서지만 나는 절대 아이를 갖지 않을 작정이다. 연경은 가장 큰 목각 인형을 집어들어 몸체를 사정없이 뒤로 젖혔다. 텅 비어있는 인형 속으로 작은 인형을 쏙 끼워 넣었다. 인형이 인형 속으로 들어간 거야 하고 물으려다가 입술을 움츠렸다. 연경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다. 연경은 계속해서 조금 더 작은 인형을 집어들었다. 인형을 든 손이 허공을 휘감고 내려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더 큰 인형 속으로 들어가고 없었다. 민첩한 동작이었다.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크기 순서대로 차례차례 집어넣었다. 마지막 5mm가 넘을까 말까 한 가장 작은 인형까지 넣은 후 팔을 쭉 뻗어 식탁 가장자리로 밀쳐놓았다.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 인형을 훔쳐보았다. 한 개로 보이는 인형이 9개의 작은 인형을 품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인형은 서구적인 인상이었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갈색 머리카락 밑으로 우물처럼 깊고 동그란 눈이 반짝였다. 보기 좋게 솟아있는 콧날, 도톰하면서도 가지런한 입술이 발그레했다. 몸통은 질항아리처럼 불룩해 만삭의 임산부가 자연스럽게 배를 내밀고 서 있는 것 같았다. 마주 앉은 연경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인형도 예쁘잖아.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지면 어때? 매서운 눈으로 내 표정을 진맥하며 그렇게 묻는 것 같았다. 나는 보지 않은 척 시선을 지켜 돌리려다 인형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다. 파란색을 진하게 칠해놓은 탓일까? 눈에서 지푸른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듯 조마조마했다.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고 말았다. 뜨끈뜨끈한 스팀 타월로 여자의 손을 감싼다. 피부의 수분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타월을 자근자근 누른다. 나도 어려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뭐가 그리 급했던지. 여자는 나를 나이 어려 아이를 낳은 아빠로 간주하는 눈치다.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부담스럽다. 저는 아이를 안 갖는데요. 여자가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말에 힘을 주었는데 다소 퉁명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럼 오 실장도 딩크족이에요? 못 들은 척 분주하게 내 일에 집중한다. 여자의 손을 깨끗이 닦아낸 후 미세한 질감의 스크럽으로 손톱 주변을 가볍게 문지른다. 그리고 손등에 각질 제거 폼을 발라 마사지한다. 고3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주위 시선을 피해 몰래 아이를 낳았죠. 그 때문에 대학에 진학도 못했고요. 여자에게 자랑거리라도 생긴 걸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부분 고객들은 그렇게 말머리를 꺼내놓고 자식 자랑을 푸짐하게 늘어놓는다. 아이에 관한 화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고객들이 자식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대화의 화살을 돌려 나의 사생활 노출을 유도한다. 오 실장 결혼했느냐, 아이는 몇이나 두었느냐. 마땅히 할 말이 없는 여자들의 심심풀이 질문이 나를 난감하게 만든다. 그럴 때면 네일 아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회한이 밀려온다. 대학 시절이었다. 첫 시간에 강의가 있는 줄도 모르고 늦잠을 잤다. 대충 가방을 챙겨들고 헐레벌떡 집을 나섰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전철 안은 헐렁했다.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맞은편에 5명의 승객이 앉아 있었다. 아예 고개를 뒤로 제끼고 입을 해 벌리고 있는 남자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고개를 숙이고 조는 젊은 여자가 눈에 띄었다. 옆에 앉은 아가씨는 얌전히 팔짱을 끼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홍대 입구역에 닿았을 때였다. 전철 문이 열리자 허리를 굽히고 졸고 있던 젊은 여자가 후다닥 일어나 뛰어나갔다. 졸면서도 내릴 역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여자의 뒷모습을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젊은 여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점잖아 보이는 중년 부인이 들어와 앉았다. 자잘한 꽃무늬 원피스에 하얀 볼레로를 걸치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지만 지적이면서도 원숙한 아름다움이 풍겨났다. 어디 하나 어설픈 곳 없이 편안해 보이는 중년 부인을 훑어보았다. 손톱이 시선을 끌어당겼다. 길이도 길었지만 백합 문양의 꽃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었다. 중년 부인의 손톱에 시선이 결박당한 채 유년의 터널로 달려갔다. 터널 끝에 굳건히 닫혀있던 기억의 창구가 스르륵 열렸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장전되어 있었다. 자막이 내려진 영화 스크린처럼 어머니의 얼굴은 캄캄한데 봉숭아 꽃물을 빨갛게 들인 손톱만 날카롭게 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아파트 화단에 핀 봉숭아 꽃을 따다 백반을 넣고 짓이겼다. 물기가 자작자작하도록 으깬 꽃을 손톱에 붙이고 비닐로 정성껏 감쌌다. 나는 말없이 작은 손을 내밀었다. 내 강아지도 드리고 싶어? 어머니는 손가락 끝이 묶여 둔해진 손으로 나의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으깬 봉숭아꽃을 얹고 꽁꽁 동염했다. 묶인 손가락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활짝 펴고 꽃물이 곱게 들 때까지 얌전히 참았다. 하루 해가 질 무렵 손가락을 묶고 있던 비닐을 시원하게 풀어헤쳤다. 선홍빛 물이 곱게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봉숭아 꽃물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며 부드러운 손을 잡고 장난스럽게 흔들었다. 여자는 거품이 뽀글거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는다. 점잖은 여자에게 무뚝뚝하게 대한 것 같아 일부러 목소리를 한 톤 높여 묻는다. 시원하십니까? 청량음료 기포가 입속에서 터지는 것 같아요. 조그만 입자가 온몸을 깨우는 느낌 말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다. 수다를 즐기려는 그녀가 낯설다. 여자는 감았던 눈을 살며시 뜨더니 몸을 부르르 떨어 진저리 친다. 각질을 제거한 여자의 손에 핸드크림을 바른다. 손끝에서 여자의 살결이 매끄럽게 밀린다. 오늘 큰아이 성인식이 있는 날이에요. 모란꽃을 더 크게 그려줄 수 있죠? 여자는 늘 아침 일찍 나오는 날이면 투명 팁에 모란꽃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 굳이 모란꽃만 원하는 여자가 부담스러웠다. 모란을 그렸는데 장미꽃처럼 그려졌을 때가 더욱 그렇다.
오 실장, 이미지 관리 잘해. 한 사람 기분만 거슬러도 금방 소문나. 네일숍에서 고객 관리 잘못하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미용실도 피부 마사지실도 피해를 입는 거 알지? 냉기도는 원장 얼굴이 떠올라 다른 그림으로 그리자고 권유하지도 못했다. 아무리 짜증스럽고 힘들어도 네일 아트 일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고객들 손톱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무언가 허전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그라진다. 그런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내 정서는 그림의 세계에 근원을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벽에 붙은 그림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핑 도는 거라고. 어머니는 미술 공부를 더 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다. 내가 어릴 때였다. 아직도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귓속에 가득 차 있다. 좋은 기회잖아. 허락해줘. 허락해줘.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거실을 건너와 내 방까지 들렸다. 밖에서 들어온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다. 당신은 한 가정의 주부이면서 애 엄마야. 아버지의 음성은 서리빨보다 차가웠다. 나는 안방을 기웃거리다 침대로 와 가만히 누웠다. 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가 끈질기게 들려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법적 절차를 끝내고 남남으로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떠나고 8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였다. 네 올케 언니하고 끝냈다. 물을 먹으려고 주방으로 가다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나르는 고모에게 한 말이었다. 나는 다리가 꺾여 거실에 쭈그려 앉았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했지만 한 번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공부 잘하고 있으면 돌아온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있었다. 우드 파일로 여자의 손톱을 고르고 니퍼로 끝을 다듬는다. 여자는 굳은 살이 잘 길어나는 체질이다. 손톱 가장자리에 타원형 굳은 살을 가위로 조심스레 도려내고 다시 한번 미세한 질감의 스크럽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팁에 무랑꽃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아트 브러쉬와 가느다란 펜을 이용해 정교하게 표현한다. 손이 움직일 때마다 투명한 팁 위에 진자주색 무랑꽃이 기지개를 펴며 꽃잎을 펼친다. 적당한 여백만 남기고 피어난 탐스러운 꽃. 작게 그렸을 땐 언뜻 장미처럼 보인 꽃이었다. 조금 더 확대시킨 덕에 꽃잎 가장자리에 톱니바퀴 같은 뾰족한 특성이 살아난다. 실감나도록 생생한 모란꽃에 노란 씨방을 그려놓고 분홍색으로 꽃잎을 가볍게 터치한다. 여자의 단정한 정장 투피스 차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다 화려하고 도발적인 이미지를 연출시킨다. 진즉 크게 그려달라고 할걸. 너무 예쁘다. 언제 봐도 오 실장은 예술 감각이 뛰어나. 여자가 말끝을 흐린다. 어쩌면 타고난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나는 여자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발각된 기분이다. 경계의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본다. 여자는 여전히 그림이 그려진 팁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전철 안에서 중년 부인의 기이한 손톱을 본 날이었다. 머릿속에 온통 긴 손톱이 들어차 있었다. 강의를 끝내고 도서관을 향하는데 등나무 그늘에 연경이 혼자 앉아 있었다. 발걸음을 돌려 연경에게 다가갔다. 손톱을 길게 기르려면 어떻게 하지?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불쑥 내던졌다. 연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전철에서 긴 손톱에 꽃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 나 정도 길었어? 연경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뾰족한 끝에 빨간색이 가늘게 칠해져 있었다. 손톱이 약간 길었지만 전철 안에서 본 길이에 비하면 어림없었다. 아니야, 4, 5cm는 더 넘을 것 같았어. 연경은 가까이 다가앉으며 말했다. 설마 혹시 인조 손톱 아니야? 나는 인조 손톱도 있느냐며 반문했다. 연경은 분명 인조 손톱일 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외국에서는 전신 미용을 하는 에스테틱이 성행한데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포인트로 인조 손톱도 붙이고 발톱도 치장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우리나라 상류층 여자들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일반인들에게도 네일 아트가 유행하겠지. 그때부터였다. 네일 아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다녔다. 깊이를 파고들수록 좁은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창조적인 예술 작업에 매력이 느껴졌다. 전문 네일숍도 많지만 미용실이나 피부 마사지실에서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10개의 팁을 마무리해 드라이기에 넣고 허리를 편다.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두커니 앉아있다. 나는 잠시 신문을 뒤적거린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침묵이 이상하리만큼 어색하다. 아드님도 사모님 닮았습니까? 잔뜩 무겁게 내려앉은 실내 공기를 참지 못하고 입을 연다. 여자는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닮죠. 순간 나는 연경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자기처럼 잘생긴 사람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훤칠한 키에 올랜드 블룸보다 잘생긴 얼굴. 상상만 해도 황홀해져. 지금 고백이지만 자기를 처음 보았을 때 숨이 딱 멎는 기분이었어. 내 미모도 이만하면 됐고 자기 반 나 반 닮은 아이 하나면 안 될까? 군대를 제대하고 안정된 돈벌이를 하자 연경은 아이 얘기를 은근슬쩍 내비쳤다. 사뭇 가슴이 설레는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연경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어머니도 미래에 태어날 아이가 궁금해 가슴 설렌 적이 있었을까?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연경의 얼굴을 많이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혼자 맡아 한다. 고모가 시집을 가고부터는 잡다한 집안일까지 고스란히 아버지의 몫이 되었다. 나는 응당 도와주어야 할 일들을 늘 외면했다. 가령 청소기를 돌리는 아버지를 물긋물긋 바라보면서 방으로 들어간다든가 밥만 먹고 빈 그릇을 그대로 둔 채 식탁에서 일어난다든가. 가사 도우미를 쓰라니까.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출장을 다닐 수 없잖아요. 고모는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불평을 했다. 걱정하지 마. 불편한 게 없는데 뭐하러 남의 손을 빌려? 아버지는 집안에 낯선 여자를 들일 수 없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내심을 꿰뚫어 본다. 어머니 아닌 여자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재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가 현지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후라비로 늙어간다. 어머니의 전화가 처음 걸려온 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 엄마 전화야. 받아보지 않을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 내 의사를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헤드폰을 끼고 시끄러운 음악을 들었다. 한참 동안 내 동정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는 수화기에 대고 거짓말을 했다. 있는 줄 알았더니 나간 모양이야.
그 후로 어머니의 전화는 주기적으로 걸려왔다. 전화가 걸려온 기색이 있으면 슬며시 내 방으로 들어가 꼼짝하지 않는다. 때때로 그런 내가 싫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활달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태도도 싫고, 그렇다고 어머니의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버리지도 못한다. 드라이된 팁을 꺼내 다듬는다. 길이와 넓이를 알맞게 손질한 후 그것을 여자의 손톱에 부착한다. 엷은 분홍빛 결이 곱던 손톱이 화사한 모란꽃에 가린다. 팁을 모두 붙인 여자가 손가락을 곧게 편다. 진자주색 융단 같은 모란꽃잎 위에 탑코트를 덧발라 마무리하고 아트 브러쉬를 놓는다. 굿모닝! 관리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여자와 관리실장이 인사를 나누는 동안 약속이라도 한 듯 미용실과 피부 마사지실 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근해 숍은 어수선하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빨리 온 것 같아. 여자가 숍을 나가자 관리실장은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불평 아닌 불평을 한다. 큰아드님 성인식이랍니다. 관리실장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 집 큰애가 우리 애하고 같은 반인데 인제 중3이 무슨 성인식이야? 오늘 큰아이 성인식이 있다면서 모란꽃을 크게 그려달라고 하셨는데 오 실장이 잘못 들었을 거야. 나는 속으로 여자 나이를 대충 짐작해 본다. 피부 관리를 받는 여자들의 나이는 관리를 받지 않는 여자들에 비해 한층 젊어 보인다. 그래서 나이를 측정하기 힘들다. 여자는 피부 탄력도 좋고 주부지만 손도 마디가 거칠지 않고 곱다. 설마 후원하고 있는 그 아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관리실장은 혼자 중얼거리며 소파로 가 불썩 주저앉는다. 아침부터 수고하셨네요. 미스김이 가운을 걸쳐 입으며 다가온다. 기구들 좀 정돈해주겠어? 여자 손톱을 관리하면서 편리한 대로 놓아두었던 재료와 기구 뒷정리를 부탁하고 거치대 출구를 열고 나와 믹스커피를 탄다. 나도 한 잔. 관리실장이 나를 보며 손짓을 한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더 타서 관리실장 앞에 마주 앉는다. 못 말리는 사람이야. 관리실장은 커피를 훌쩍 들이마시며 혼잣말처럼 내뱉는다. 돈으로 후원을 하면 그만이지 교도소에 있는 망나니에게 무슨 성인식이야? 정신이 아연하다. 너무나 담담하게 튀어나온 관리실장의 말이 오히려 단절감을 느끼게 한다. 누가 교도소에 있다고요? 커피를 음미하려다 떨리는 음성으로 묻는다. 오 실장도 모르고 있었어? 혜성 사모님 후원하는 애가 아주 속을 썩이나 봐. 걸핏하면 주먹을 휘둘러서 경찰서에 드나들며 말썽을 부린다더니 아예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거야.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개과천선이 그리 쉬운가?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교화시키겠다고 사방팔방으로 뛰는 걸 보면 천사는 천사야. 그나저나 그 애도 성인식 할 나이는 지났을 텐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다고 했으니까 벌써 몇 년째야. 관리실장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설마 죽은 큰아들? 여자는 네일 케어를 받을 때면 입을 꾹 다물고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다. 조금 차가워 보인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해교한 일을 할 여자로 보이진 않았다. 하루 종일 여자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조용히 봉사하고 후원하는 여자의 미덕이 감동스럽다가도 죽은 아이의 성인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는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괜한 일에 신경을 써서일까 집에 들어설 때까지 머리가 무겁다. 곧바로 욕실로 들어가
더운 물에 샤워를 한다. 따뜻한 물살이 온몸을 감싸며 흘러내린다. 비누거품으로 몸을 깨끗이 닦아냈지만 기분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목이 말라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여는데 연경이 다가와 거든다. 연경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기류가 느껴진다. 어려운 말을 꺼내려고 눈치를 보는 듯하다. 컵을 입 가까이 가져가다 말고 식탁을 훔쳐본다. 식탁 위에 마트로슈카 인형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아이를 낳고 싶어 몸부림치는 연경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기 피곤하다. 무심히 물컵을 들고 거실로 나온다. 연경이 뒤따라 나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저 하며 머뭇거린다. 아이를 낳겠다는 비장의 카드를 내밀 태세다. 아무리 비상한 극약 처방이라도 일거에 무시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다고 입술을 굳게 깨문다. 모든 일에 연경을 전폭적으로 믿어도 피임하는 일만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피임을 한다. 이유는 한 가지다. 연경에게 맡기면 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임신을 해버릴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아이를 가져버린다면 생목숨을 지우자고 할 만큼 독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관한 주도권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그 대신 경제권은 모두 연경에게 맡긴다.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 인형을 사 모으든 옷을 사 입든 간섭하지 않는다. 무슨 일 있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반격하듯 입을 연다. 연경은 나의 기세에 눌려 뒤로 한 걸음 물러서다 급하게 말을 뱉는다. 이모님 만났어. 어머님이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한대. 뜻밖이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튀어오를 스프링처럼 화가 치민다. 눈을 부라리며 연경에게 달려든다. 그래서 그 여자도 만났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그 여자... 누가 내 어머니야? 너는 도대체 왜 시키지도 않는 것만 골라서 하니? 저 식탁에... 연경을 당장 잡아 족칠 듯 달려든다. 연경은 나를 피해 재빨리 주방으로 도망친다.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다짐을 받아두려고 뒤를 쫓아 들어간다. 식탁 위에 물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는다. 저거 당장 치우지 못해? 계약서는 폼으로 쓴 줄 알아? 저런 건 늘어놓고 아이 낳자고 시위하려면 당장 헤어져. 1. 아이는 절대로 낳자고 하지 말 것. 2. 아버지가 거동을 하실 수 있는 한 모시고 살겠다고 나서지 말 것. 3. 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면 받아보라고 권하지 말 것. 이걸 조건이라고 계약서에 날인을 하래? 모두 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야. 연경은 주저없이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했다. 신혼 초 연경은 계약서 내용을 착실히 지켰다. 결혼한 것만으로 황홀해 아이를 낳자는 말은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몇 번인가 남의 집 전세를 사느니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살면 어떠냐고 했을 뿐이다. 그때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호라비로 고스란히 늙어가는 모습이 궁상맞아 보인다. 어머니가 재혼에 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전화가 걸려오면 불평 없이 받아준다. 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짖던 어린 자식과 선량한 남편을 버렸으면 미련 없이 잊을 일이다.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이혼한 전 남편에게 뻔질나게 전화를 한다. 그런 모렴치한 어머니와 예수인 척 부처인 척 위선을 떨며
어머니의 전화를 받아주는 아버지를 싫어한다. 때때로 내 자신도 싫다. 어머니와 연결된 나의 잠재의식의 탯줄을 끊어내지 못하고 네일아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싫고 그 직업을 떠나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미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일도 싫다. 위선적인 아버지와 이기적이고 뻔뻔스러운 어머니의 혈통인 것도 싫고 그런 혈통을 이어받아 아이를 낳는 것은 더더욱 싫다. 결혼에 분가하면서 아버지에게 협박하듯 말했다. 저와 한 집에서 사시려면 하루빨리 재혼하시라고. 그렇지 않으시면 함께 사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 줄곧 여자의 표정을 살핀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흠뻑 받아 얼굴이 발그레하다. 여자는 아세톤의 팁을 불리고 있다.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겨자색 투피스에 박혀있는 유리구슬이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인다. 나는 여자의 손을 끌어당긴다. 아드님 성인식 잘 치르셨습니까? 스치듯 묻고 여자의 반응을 본다. 덕분에. 여자의 손가락에서 긴 팁을 떼어낸다. 떼어낸 팁에 모란꽃이 일그러져 있다. 요즘 딩크족들에게도 분명 사연이 있을 거예요. 오 실장은 무슨 사연이죠? 관리실장 말에 의하면 부모님들 때문이라던데. 자신이 직접 알아냈는지 관리실장이 푼수 없이 짓거렸는지 모르지만 나에 대해 알 건 다 알고 있는 눈치다. 자식들 눈에는 부모들이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아니 그렇게 믿고 살겠지만 부모들도 실수는 하고 살아요. 여자의 의미심장한 말은 나를 설득시키려는 변죽 같다. 못 들은 척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 여자의 손톱을 닦아낸다. 팁을 부착하고 있던 접착제가 아세톤에 의해 깨끗이 제거된다. 오 실장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여자가 무슨 의도로 자신에 대한 인상을 묻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자신도 완벽해 보이지만 더러 실수를 하고 산다는 그런 류의 암시일 것이다. 사모님이야? 여자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려다 말꼬리를 자른다. 더 이상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심리전이기도 하다. 아이를 갈망하는 연경을 외면하고 집을 나온 날이면 유난히 기분이 우울하다. 그래서 관리실장에게 가라앉은 기분을 내비친 게 잘못이다. 결혼 초였어요.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한동안 집에서 놀았어요.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죠. 친정 작은어머니 때 지하 단칸방에 얻어 살면서 아이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일을 도와드렸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바깥일처럼 몇 시에 끝내야 한다는 경계가 없잖아요. 살림을 도와주는 짬짬이 전기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했어요. 부지런히 하면서 부식비 정도는 나왔거든요. 그날도 아이를 거실에 재워놓고 빨래 삶은 양푼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려는데 초인종이 울리지 뭐예요. 조립해놓은 부품을 회수해가는 날이었거든요. 담담하게 말하던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꾸역꾸역 밀고 올라오는 어떤 장애물에 부딪힌 듯 불편해 보인다. 급한 나머지 욕실 앞에 뜨거운 양푼을 내려놓고 조립해놓은 부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새로운 부품을 가져온 담당자가 주의사항을 꼼꼼히 설명해 귀담아 듣고 있는데 앙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이었다. 여자는 촉각을 곤두세워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용달차에 실린 부업거리를 차분히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눈에 띄지 않았다. 여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뜨거운 빨래가 담긴 양푼이 생각나 욕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찌 된 일인지 아이는 삶은 빨래가 담긴 양푼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었다는 것이었다. 첫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였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화상이 너무 깊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죠. 여자의 볼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린다. 순전히 자신의 실수로 아이를 잃었다며 흐느낀다. 일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미스 김도 코를 훌쩍거린다. 부유해 보이는 여자에게 그런 상처가 있을 줄은 짐작하지 못했다. 물론 관리실장의 입을 통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가슴 깊이 새겨진 아픈 사연까지 유추해내지 못했다.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빚을 얻어 식당을 시작했어요. 찜닭 전문 식당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맹점을 내달라고 찾아와 사정을 했어요. 하나 둘 내주다 보니까 이제는 요식업계에서 알아주는 어엿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됐지 뭐예요. 여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컴퓨터와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회사 일로 자료를 올리고 검색했지만 차츰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몇 년 전부터 회사 일은 남편 혼자 하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도 됐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사지실에 다니면서 손 관리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네일아트 유래가 알고 싶더라고요. 버릇처럼 인터넷 검색을 했죠. 아, 참, 손톱에 관한 일을 하니까 오 실장도 잘 알고 있겠네요. 나는 네일아트에 대한 간단한 유래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 고대 이집트에선 손톱 색깔은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헤나라는 관목에서 빨간색과 오렌지색을 추출해 사용했다. 왕족은 짙은 색으로 낮은 계층은 엷은 색을 칠했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기준으로 신분을 나타냈다는 정도였다. 우리나라 여인들도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고 다녔는데 주로 횡액을 막아주는 주술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나는 유래를 알아내고 죽은 아이를 떠올렸어요. 내가 손톱에 봉숭아물이라도 들이고 다녔다면 미리 액마기가 되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하고요.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인다. 식당을 하는 바쁜 와중에도 아이를 찾아다녔다고 했다. 아이는 자신의 탯줄이 묻힌 단풍나무 아래 묻혀 있었다. 여자는 달이 뜨는 보름날은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두운 금음날은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몇 년 전부터 아이를 찾아갈 때는 모란꽃을 그린 팁을 손톱에 붙이고 다닌다고 했다. 그것은 죽은 아이를 위한 의식이었다.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 살뜰한 보살핌을 받으며 오래오래 살아달라는 기원이라고 했다. 이제 안심이 돼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니까요. 자신을 관리할 만큼 성장했으니까. 여자는 진짜 안심이 된다는 표정이었다. 오 실장은 내 손톱에 빨간색이 도드라져 조화를 깨뜨린다고 했죠.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살아있는 아이들에게 횡액이 미치지 못하도록 액마기를 하느라 빨간색을 칠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네요. 오 실장이 내 분위기에 꼭 맞는 색깔을 골라줄래요? 가슴이 먹먹하다. 여자가 아이를 찾아가는 모습이 상상된다. 모자의 만남은 끈끈하고 뜨거웠을 것이다. 아가야,
엄마 손톱을 봐라. 너를 위해 모란꽃을 그렸단다. 모란꽃은 왕을 상징하는 꽃이란다. 여자의 목소리 뒤에 또 다른 음성이 솟아오른다. 오, 나의 아들, 고개를 똑바로 들고 내 손톱을 봐. 네게 나쁜 일이 미치지 말라는 뜻에서 엄마 손톱에 봉숭아 꽃물을 들였어. 이게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란다. 조곤조곤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웅웅거린다. 귀를 막는다. 이명을 털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우웅웅 소리를 내며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를 조인다. 사람에게 자식을 낳는 일처럼 숭고한 일이 또 있을까요? 자식이 없으면 출생일과 사망일밖에 남지 않겠죠. 나는 자식이 있어서 행복해요. 어리석은 내가 인생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달은 것도 자식들을 통해서였으니까요.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살아 숨쉰다는 게 얼마나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건지. 다시 여자의 손톱을 닦고 또 닦는다. 뭐니 해도 사람에게 꽃피는 봄은 자식을 낳아 기를 때예요. 세상살이가 힘들어 짜증을 내다가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오거든요. 오 실장, 봄에 씨앗을 뿌려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여자는 깊은 곳에서 한숨을 끌어올려 길게 내쉰다. 나는 여자의 손톱만 반복해 닦아낸다.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지만 가슴에서 뜨거운 기운이 뭉글뭉글 올라온다. 노란 햇살 알갱이가 모든 생명을 물오르게 하는 봄이 사람에게도 있다니. 1년에 한 번 미친 듯이 온 세상을 채색하는 자연의 봄이 인간에게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이라니. 몰랐던 사실을 새삼 깨달은 듯 여자보다 더 긴 한숨을 몰아쉰다. 멍청하게 유리창을 바라본다. 그곳에서 연경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어머니와 화해를 시키려고 서툴게 중재하다 절절 매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나는 연경의 호의를 꼬투리 삼아 다산을 상징하는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했다. 손톱만한 미안함도 죄의식도 없이 그녀의 봄을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걸핏하면 계약서를 들이대며 엄포를 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게 짓밟아버렸다. 오늘 아침 출근 때도 그랬다. 연경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 연경에게 다녀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대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다. 아트 브러쉬에 에나멜을 묻힌다. 스폰지 아스팔라쉬 오렌지색이다. 그것을 여자의 손톱에 얇게 펴바른다. 매끄럽게 윤기가 나도록 정성을 쏟는다. 스폰지 아스팔라쉬 오렌지색은 여자의 옷 색깔과 조화를 이루어 세련미를 자아낸다. 안정감 있고 풍요로운 가을 색깔이다. 벽장 가까이 다가간다. 다양한 색깔을 담고 있는 매니큐어 병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것들을 점검하듯 하나하나 들여다본다. 드라이기에 손톱을 말리고 있는 여자가 나를 올려다본다. 그만 말려도 될까요? 대답 대신 여자의 손톱을 건너다본다. 여자의 손톱에 멋진 그라데이션을 완성시켰듯 연경에게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봄을 완성시켜줄까. 아무도 모르게 숍 구석에 걸린 재킷 안 호주머니를 뒤진다. 꾹꾹 숨겨놓은 콘돔이 잡힌다. 슬그머니 꺼내들고 쓰레기통이 있는 쪽을 바라본다.